머리를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2번 깎았습니다. 정확하게는 3번.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서 그 짱이라는 만화책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짱이라는 만화책에 그 주인공은 아닌데 어쨌든 그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왼쪽만 깎고 오른쪽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깎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옆에 나라 키르기즈스탄 가서 다시 한번 그 머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쭉 여행을 다니다가 남아공에서 또 한번 깎고 그리고 딱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3번 깎았네요. 나오네. 그 여행할 때 이를테면 그 몇 가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시베리아 열차를 반드시 타보고 싶다. 시베리아 열차, 횡단 열차. 그 타보고 이틀 이상은 못 타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이게 로망인 줄 알고 저도 탔는데 겨울철에 이게 스팀이 너무 이 열차 안을 스팀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건조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면서 발바닥에 묻어있는 이 모래, 먼지가 이 열차 안에 굉장히 그래갖고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타니까 더 못하겠다 해가지고 타고 가다 내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열차를 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김태희가 진짜 밭을 매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농촌에 가기도 하고 진짜 멀리서 보니까 진짜로 여성들이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할머니들이 밭을 메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물어보니까 5월 초에 노동절에 자녀들 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서 밭 매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듣고 그래서 이런 궁금한 내용들도 조금씩 확인하면서 돌고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나갔어요. 그 떠나기 전에는 쭉 정치 활동을 했고요. 정치인이 당선돼서 된 적은 없었는데 당내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라는 것을 하면서 저게 줄임말이거든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다음에 미래 시대에 도래하게 될 갈등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우리 사회가 미래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연구소였는데 저는 이제 고령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 여행을 기획을 하면서 떠날 때 다른 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권 그다음에 그 고령화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는 갈등 예를 들면 연금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세대 간의 노동시장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세계 여행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 좀 깨졌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돌면서 도시, 환경, 지속 가능,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분야들을 탐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산수를 포기했어요. 그 산수를 포기한 이유는 분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2 뭐 이런 걸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되니까 산수책을 펴니까 분수가 나와요. 이 숫자 위에 짝대기가 그어지고 그 위에 또 짝대기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거는 내가 범접할 수가 없다. 그때 그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포기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머리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걸 주로 좋아했고 그래서 체육이나 뭐 이런 것들 좋아했는데 이 여행에서도 몸으로 좀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당시에 정도전 우리 조선 개국 전에 고려 말기에 이색이라는 선생님이 스승이 한 바퀴 돌고 와라 라고 할 때의 개념 그때의 세상은 한반도 혹은 넓혀봐도 중국이나 일본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돌고 와라 라고 할 때 이제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돌아봐야지 라고 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었는데 이제 실천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당시에 떠나기 전에 만들었던 PT예요. 왜 떠나려고 했었는가 이거를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했던 건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을 교수들이건 아니면 정치인들이건 우리가 어떤 나라처럼 하자 혹은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는 하자 이런 걸 계속 내는데
좋은 것만 계속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이면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유엔 사무총장에 버금가는 이런 주제들을 올려놓고 당시에 이거 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을 이미 떠날 때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각 도시를 갈 때마다 관련된 이슈들을 탐구를 했죠. 근데 탐구를 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인터뷰였어요. 이 해당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인터뷰, 정치인이거나 시민단체거나 혹은 시민들이거나, 뭐 기자를 만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요건 떠날 때 거의 신의 한 수였는데 어머니로부터 지구촌장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그 8살짜리 조카가 그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을 해주는 장면이고, 근데 이 임명장이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임명장을 이렇게 받고 나서 제가 명함에 Chief of the Global Village 이렇게 딱 써갖고 지구촌장 이 명함을 파서 갔거든요. 일본 갈 때는 일본 GQ 아니 중국말로 GQ 선조 뭐 이런 발음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어로 쓸 때 한자로 이렇게 써갖고 가고, 이렇게 명함을 여러 버전을 갖고 갔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영어 버전을 썼고, 일본 버전, 중국 버전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이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미팅을 신청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니네 나라 왔고, 너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내가 지구촌장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제가 대한민국에 청년이 왔다 그러면 누가 의전을 하겠어요. 그냥 뭐 시간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저는 담당자만 만나려고 했는데 막 사장님이 나오신 경우도 있었고, 무슨 의원님이 나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이제 과잉 의전을 받기도 했고, 얻어먹을 것도 많이 얻어먹게 되고, 그래서 지구촌장이라는 거 굉장히 좋았다. 이들이 볼 때는 어쨌든 국제기구에서 나온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가 주셨던 이 임명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돌아다닌 나라 이름만 써져 있는데, 이름이 안 써 있는 곳은 제가 가지 못한 곳들이고요. 그래서 61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61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역시도 제가 탐구하려고 했었던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57개 도시인데 구글에 표시를 해보니까 사실상 5대양 6대주를 이제 거의 다 간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충 눈을 감으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지, 어느 대륙에서 뭐가 이슈지,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창호지와 같은 아주 얇은, 깊진 않습니다. 아주 얇게 제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처음에 저는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관한 책을 먼저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 이 이슈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갈등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지구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슈는 바로 이 이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에 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다 연동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지구촌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분야예요. 이 처리를.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쓰레기 발생 속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 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이걸 못 따라가요. 그러면 어딘가 누적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지금 바다로 가고 있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쓰레기 산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에 230여 개의 쓰레기 산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정면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300개, 500개 금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쓰레기 이 더미를 모아놓은 곳은 호주예요.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쌓아둘 수 있을까? 어느 한 도시인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 어딘지 아시는 분? 아이슬란드. 네, 맞아요. 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곳은 한반도 정도의 크기예요. 땅 크기가.
근데 이 나라 여기는 35만 명 정도가 살아요. 아주 쾌적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한반도 비커에 한반도 크기 비커에 지금 한국과 북한은 8천만 명이 살고 있고 여기는 35만 명이 살잖아요. 서대문구 정도의 인원이 살고 있어요. 아주 쾌적하게. 그리고 이 나라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지열에너지가 있어서 뭐 석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만 석유를 씁니다. 나머지 전부 난방, 뭐 냉방, 전기 다 지열로 다 해요. 인원이 적고 어쨌든 그런 자연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나라를 제가 간 이유는 이 성평등 지수에 관한 탐구를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 성평등 격차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36% 정도 될 거예요. 이 같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늘 1등하는 국가가 있어요. 이게 아이슬란드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강남역 뭐 살인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고 뭐 그런데 서로의 논쟁 하나의 축에 이게 혐오라는 것이 막 이제 스멀스멀 서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녀가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지? 이제 이런 걸 탐구하러 간 거죠. 이 나라에 가서 제가 장관님한테 편지를 보냈죠. 내가 당신을 만나러 지구 반대편까지 왔다. 물론 나는 지나가던 길이었지만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널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2번을 거절당하고 3번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이슬란드에 이분 집에서 이제 신세를 졌는데 이분 이제 얘기를 잘 나누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빠라고 하겠다. 넌 아들이라고 하겠다. 지금도 그래서 아빠 아들 관계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관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에 관심 있어 이 나라에 왔는데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기다려봐. 별거 아니야. 전화 한 통화하더니 야 내 아들인데 네가 좀 만나줘야 되겠어. 전화 한 통화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이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35만 명 사회에서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야 서로가. 이 정도 연배가 되면은 지금 35만 명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쯤이면 인구가 더 적었겠죠. 그런 사회에서 서로 학교 다니고 뭐하고 만났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관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1975년도 10월 24일에 2시 28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9시, 9 to 6라고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일을 했을 때 남자가 받는 연봉, 남자가 받는 월급 이것은 100이라고 쳤을 때 현재 여성이 받는 월급은 2시 28분까지만 일한 월급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여성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이슬란드 여성이 90%, 이 여성 노동자를 칭할 때 단순히 그냥 진짜 잡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자, 뭐 공장 노동자,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교사,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완전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슬란드가 멈춘 거예요 그날.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 이제 깜짝 놀랬고 그래서 여성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여성들의 투쟁이 시작돼요. 하고 최초로 1980년도에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만든 나라가 아이슬란드고요. 90년대에 세계 최초로 여성 총리를 만들어낸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 갈등이 이제 어쨌든 이런 여성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그걸 호응해주는 남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는데 저한테 이 장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간다. 그 스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018년도 1월 1일 달 제가 1월 달에 이게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2018년도 1월 1일에 남녀 임금 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돼요.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예요. 남녀가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슬란드에는 40년을 논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킬 수 있었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냐 물어봤을 때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군이 있고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군이 있다. 그러니까 산업 간의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지만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은 간호사만 해. 남성은 군인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대체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군. 예를 들면 이 장관이 저한테 예를 들었던 것은 카센터, 정비사업소에 남자가 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주로 여성이 일을 한다. 보육 관련된 일을 주로 여성이 일을 한다. 그거는 자기네들도 가르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고, 그 산업 간에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주로 남성들이 일하는 곳에 임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직업 중, 노동의 가치 중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더러운 기름도 만져야 되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조금 인식도 그렇고 이것도 소중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또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난 선택을 못하겠다. 이랬더니 이제는 우리는 그 토론을 사회적으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우리가 또 갈 길이 좀 멀다고 느꼈죠.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 제가 여러 나라의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밥도 같이 해 먹고 어디 뭐 이게 시내도 같이 구경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옆에 여기 카레인데 제가 30인분 카레 이렇게 누가 선물해 줘가지고 그거 싸들고 다녔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해서 카레가루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이걸로 먹으니까 애들이 한국인은 카레만 먹는 줄 알아요. 그런 민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국물 많게 이렇게 라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국물 많게 끓여가지고 애들이랑 이제 먹고 났는데 이 친구가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그냥 넣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다 버린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지? 근데 선진국은 원래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리수거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 치고는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분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고 이 아이슬란드 3층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파트가 높을 필요가 없죠. 뭐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이 주택 문제가 이 아이슬란드는 심각합니다. 그 얘기는 옆으로 빠지니까 다른 게 얘기하고 이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제가 한 2개를 뜯어보니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현상을 이 아이슬란드에서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여러 유럽 도시들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냥 재활용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처음엔 선진국이어서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제가 세상을 알고 돌아가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였구나 라고 인식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제가 보게 됐던 것은 아주 사소하게 봤었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서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가운데 돈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테면 지식을 생산하는 노동자. 그 사람들은 지구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죠. 근데 그런 산업은 한정적이에요. 아주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물건을 살 때는 이 실물을 산다고요. 이 물체를 산다고요. 그럼 지구상에 그 물체를 살려면 돌멩이를 팔지 않는 한, 어쨌든 생산을 하잖아요. 물건을 생산한다고요. 그럼 생산하면 구매해야 되고, 구매하면 사용하고,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그동안 그게 우리 앞에 설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별로. 제가 브라질에 갔어요. 여기는 선별장인데요. 재활용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선별장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재활용 됐다고 들어왔지만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시 매립장으로 가야 돼요. 땅에다가 묻는다고요. 혹은 버려져요. 어딘가로 버려져. 투기가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됐고, 이 문제가 이제 기후 위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산업 자체가 석유화학 공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릴 텐데
2018년도 1월에 제가 유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의 플라스틱 제재 법안들이 막 제출되기 시작해요. 플라스틱을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께를 줄여서 질량을 줄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식들은 이제 주로 그런 방식들이죠. 그럼 아니면 아예 생산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수입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2018년도 1월부터 수입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몇 퍼센트의 쓰레기를 수입했는지 아시는 분? 아세요 혹시? 손생 대표님? 정확하게 대충 최소한 70 정도? 최소한 70%? 오, 또 선생님? 50%. 네. 우리 선생님. 네, 파란. 40%. 네. 40%? 네. 2016년 통계로 56%예요. 전 세계로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받았던 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게 78%예요.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서 그 중국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그 비중이 한 6위 정도 돼요. 어떨 땐 3위 막 이렇게 쓰레기를 하는 것 자체 그 부피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쨌든 심각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이 79년도부터 개혁개방 시작하면서 80년대, 9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 있잖아요. 매년 10%씩 막 하고 지금도 뭐 6%, 5%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제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이 경공업 중심,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받아서 그거를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 수급 용도로 많이 썼던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 그 개혁 개방하면서 발전하면서 스스로 나오는 쓰레기들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됐던 거죠. 이거는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인데 실제 2016년도에 나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이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치를 2017년도 여름에 7월 달에 전 세계로부터 받지 마라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WTO에 통보를 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받아왔던 24종에 관한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때부터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그 아이가 그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부모의 아이가 이 침출수가 나오는 곳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중국은 지금 사실 후진국이라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해왔는데 중국은 가니까 실제 4세기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엄청난 깡촌부터 제가 시골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엄청난 문화와 엄청난 이 격차가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곳은 이제 산동성의 한 선별장인데 그 격차가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먹고 사시는 경제가 또 존재하고 이것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또 존재하거든요. 중국이 이런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이런 신발도 만들고 이런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녹여가지고 비비탄처럼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그거는 다른 나라들에서 다시 수입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거죠. 왜 다른 나라들이 중국으로 보내왔느냐?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비싸겠죠. 네. 같은 100kg를 만약에 중국과 한국에서 처리한다고 할 때 사람이 두 사람이 투입돼요. 노동력은 똑같이 투입돼야 되니까 가격이 어디가 더 쌀까요? 네. 통관해가지고 보내고 뭐하고 하는 가격까지 다 쳐도 중국이 싼 거예요. 중국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건비도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왜? 컨테이너에 100의 쓰레기를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서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5%, 10%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30% 정도 수준까지 생쓰레기들을 보내요. 컨테이너에 재활용 쓰레기만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까지 그 컨테이너의 구석에 넣고 그 겉에만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보내요. 중국에서 처음에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빡쳤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차이나와 같은 피해보는 이게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수입 금지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30% 정도의 플라스틱이 매년 생산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정말 많죠. 이거는 도시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많고 이 개발에 올라타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 많고 그다음에 이 경공업 중심, 중공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꾀하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과 그대로 비례로 발전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고 도시가 많고. 근데 이제 유럽은 플라스틱을 전반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예요. 얼마나 해롭다는 걸 아니까. 자기네들도 이것이 해롭고 그다음에 처리도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동유럽으로 보내거나 아프리카로 보내거나 아시아로 보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필리핀 마닐라 베이에 이제 갔던 장면인데 이 오른쪽 아래 저 다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산 같은 게 해안가에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이게 그나마 치운 거예요. 치운 게 이 정도 수준이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쓰레기들을 갖고 놀고 마을에 이렇게 하는데 해안가에 몰려와 있는 이 쓰레기들이 이 바다 자체가 검해요. 그냥 검해. 그리고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경제가 존재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주워다가 이거를 담아가지고 이거를 판매해가지고 직업으로 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가 필리핀 애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해류가 존재하거든요. 그 길이 끝이 존재하고 그 길 끝으로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 근데 이제 버려질 때 어떻게 버려지냐면 첫 번째는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져요. 아마존 강으로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문명이 탄생된 그런 강은 물살이 엄청납니다. 여기 중국인 분들 와 계시지만 황허 가보셨어요? 황허 하류? 어마어마해요. 물살이 진짜 이거는 그냥 담갔다 하면은 이거 바로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물살이 너무 빠르고 엄청 넓어요. 보니까 이 아마존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 마찬가지고 엄청난 이제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투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태풍으로 그냥 자연재해 때문에 그냥 쓸고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결과 이렇게 이제 해양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10개의 강입니다. 그 대부분 문명이 탄생된 강들이죠. 이 문명 탄생된 강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굉장히 많은 메가시티처럼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비영리 기관 단체가 있어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19살짜리 청소년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테드 강연에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 4, 5년 동안 400억 정도의 펀딩을 해가지고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제 거기에서 조사한 1000여 개의 강이에요. 대부분 해안가에 있죠. 이 강을 통해서 바닷가로 배출이 되고 이것이 쓰레기 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태평양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 대서양, 뭐 태평양 다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건데 프랑스 면적의 3배,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더미.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바다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중국에서 수입 금지를 하면서 이제는 육지에까지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누가 치워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죠? 배출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가면 한국 쓰레기, 중국 쓰레기, 일본 쓰레기 다 있어요. 우리나라 남해안 가면 중국에서 온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을 막 비난해요. 근데 일본 남부 가잖아요. 우리나라 쓰레기 엄청 많아요. 일본 사람들 저 비난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30%가 일본 쓰레기입니다. 옛날에 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엄청나게 떠내려갔던 쓰레기들 아직도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하고 할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쓰레기는 누군가 다 사용해서 버린 거기 때문에 모순 관계에 놓여 있어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모든 게 모순으로 되어 있죠. 이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그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걸 원통 600m 정도짜리를 만들었고 그 밑에 그물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닷물 위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에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한 5년을 치우면 절반 정도 치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왜냐면 이게 한정돼 있어요. 600m지만 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실패해서 다시 육지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치고 다시 나가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물 안에 큰 게 걸리겠죠. 작은 건 미세 플라스틱은 걸리지도 않아요. 그물이 진짜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죠. 어쨌든 이게 부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걸 해야 되는데 적당히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이게 방해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육지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면적이 프랑스 면적의 3배인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원인을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 누군가는 계속 바다로 지금 투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데 얘네가 이거 치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갖고 인터셉터라고 하는 배를 개발합니다. 강 하구마다 이걸 배치하는 거예요. 1000여 개의 강에 1000여 개를 배치하고 싶다는 게 얘네의 목표예요. 그래갖고 강에서 나가는 쓰레기들을 여기에서 인터셉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친환경, 이게 태양광으로 돼서 동력원이 전부 다 그냥 태양광으로 이루어져요. 네. 공해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요 안에서 쓰레기를 요 안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의 쓰레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쌓여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육지의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제가 나이로비를 가니까 나이로비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나이로비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유럽 도시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와 진짜 멋있다 나이로비 와 이렇게 사진 찍는데 경찰이 아니고 총을 든 군인 3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테러리스트지 너 따라와 해가지고 양쪽에서 붙잡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이게 사기꾼들인가? 보통 이렇게 그렇게 사기를 치나? 이게 복장을 그렇게 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군인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나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네가 어디 테러리스트 단체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빌미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경찰서로 가자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군인들인데 왜 나한테 경찰서로 가자고 하지? 거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 일의 최후의 끝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최후는 어차피 제가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깜빵에 갇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장에 가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 나라 깜빵에 가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어차피 나는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나왔는데, 오케이, 난 잡혀가고 싶다. 그래서 얘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나는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진을 찍은 행위는 니네들이 오해할 수 있다. 오케이, 가자. 경찰서 유치장 가자.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얘네가 갑자기 머뭇머뭇거리더니 저하고 그 뒤로 1시간을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얘네들은 결국 저한테 1시간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점심 먹게 돈 좀 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케냐,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돈이 없고 굉장히 부정부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냐에 가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배고픈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 여행자고 그냥 몸으로만 돌아다니는 여행자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태국 라면 3개가 있었거든요. 태국 라면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에 150원이에요. 그것도 아끼려고 제가 아끼고 했는데 얘네가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를 빼고 3개를 야 이거 니네 먹어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걔네가 야 우리 이런 건 줘도 안 가져 이러더라고요. 걔네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걔네는 그걸 안 받는다고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아프리카 케냐의 도시 외곽에 까르푸라고 하는 큰 마트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마트에 안성탕면을 판다는 이제 첩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가려고 버스비 150원인데 그것조차 저는 아끼려고 한 4km, 5km를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마트 들어가서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케냐가 야 진짜 의외인데 그래서 마트 안을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장바구니 갖고 와서 장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장을 봤죠. 라면을 제가 한 7, 8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하나당 가격이 한 2,2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2,000원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짜파게티는 좀 더 비싸고 짜파게티는 포기했었고 그렇게 해서 사갖고 이제 왔는데
나갈 때 보니까 부직포 가방을 주더라고요.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고 부직포 가방. 나가면서 부직포 가방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케냐 같은 나라들은 비닐봉지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져 있어요. 케냐에서 그 비닐봉지법이 통과된 것도 동물들이, 소들은 재산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결혼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예쁜 부인을 얻으면은 막 10마리, 어떨 땐 30마리도 줘요. 염소를. 그리고 예쁜 순서대로 이렇게 준대요. 자기네 개념에서. 그리고 좀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마리 주고. 그 신부의 집에.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뭔가 이게 교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룬디 같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나라 가면 요즘에는 소나 염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실제로 준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돈 줄 때 음매에 나오는 멜로디를 틀어놓고 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가 어느 날 이제 육지에서 원인 모르게 죽었으니까 배를 갈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갈랐는데 고래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 비닐 봉지처럼 소 배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비닐봉지를 금지했지만 문제는 그 케냐도 그렇고 옆 나라도 그렇고 밀수를 해요. 이게 결국 이용되고 있는 거죠. 법은 그렇게 세게 해놨지만. 근데 이제 그 옆에 나라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우간다 터미널이에요. 우간다에서 르완다로 넘어가는 터미널인데 10시간 정도가 걸려요. 거기는 아프리카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다 1차선이에요, 1차선. 그래갖고 터미널에서 그 르완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찍은 장면인데 그 르완다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아리따운 우간다 여성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 옆자리, 제 뒷자리. 그 둘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르완다 국경에 갔는데 르완다 국경에서 이제 가방을 다 뒤질 거 아니에요. 제 가방을 다 뒤지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기계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근데 당연히 마약이나 총기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네가 비닐봉지만 전부 뺏어가는 거예요. 네. 제 스레바 담겨 있는 비닐봉지, 그다음에 전자제품 그 충전기 젖지 말라고 담겨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빼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출입 금지야. 비닐봉지 출입 금지야. 플라스틱 백이라고 했으니까. 플라스틱 백 출입 금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가 있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를 탐구해야 되는 주제로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환경 문제를. 근데 와 신기한. 그래서 제가 제 바로 뒤에 있던 그 우간다 여성에게 야 우간다도 이래? 이랬더니 우간다 갈 때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우간다는 밀수로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고 근데 하여튼 이게 1차로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도로를 중국이 놔주고 있었어요. 네. 중국이 놔주고 있었는데 중국은 아프리카에 진출해가지고 아프리카 나라에 이렇게 SOC를 도로를 깔아줍니다. SOC로. 대신 중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요. 보통은 SOC 할 때 돈을 주고 그 나라 노동자들 고용을 창출시켜주고 이런 걸 하는데 중국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어주는 대신 우리나라 노동자를 데려갈 거다. 근데 아프리카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도로를 쫙 지어주고 도로 끝에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거기 삽니다. 그리고 중국 물건이 글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쫙 시장을 장악해가는 방식인데 이 나라는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르완다라고 한 나라가. 그래서 언론 통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1인자 자기만 부정부패를 하고 2인자부터 부정부패하면 바로 모가집니다. 네. 아주 깨끗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가면 아까 케냐에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 돈을 뺏느니 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나라예요. 가면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길거리에 아무것도 버려져 있지 않고요. 이거 제가 깨끗한 것만 찍은 게 아니고 실제 아무런 것도 버려져 있지 않아요. 노점상도 존재하지 않고요. 진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깨끗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제가 아까 그 우간다 여성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헤어질 때 저한테 데이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여행 이 건조하고 정말 탐구뿐인 이런 해외여행에 이게 나에게도 낙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만나자 해가지고 이 건물 저 위에 건물 저기서 이제 주소를 얘네가 찍어준 대로 이제 갔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이. 그래서 야 진짜 사람 많네. 어떻게 뭐 장소 여기에서 뭐 좀 이렇게 좀 판타한 뭐 이렇게 좀 마시고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친구 직업은 의사예요. 우간다에 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네트워크 마케터.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와 반가워, 뭐 하루 동안 잘 지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으니까 얘기하고 이제 막 얘기하고 이제 연습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연습장 끝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따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엄청난 집회 현장이에요. 다단계인 거야.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 현장인데, 잠비아에서 와 있고, 뭐 짐바브웨에서 와 있고, 그다음에 우간다에서 오고, 막 케냐에서 오고, 르완다로 사람들이 집결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다단계의 시작을 필리핀에서 한 거야. 필리핀 애들 3명이. 예. 이 꼭대기에 필리핀 애들 3명이 있어요. 하고 아프리카를 잠식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한국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얘네들이. 이 데이트는 뭔 데이트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예. 네. 너 여기 맨 꼭대기 너야 하면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한국 지부장이 되면 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데이트는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마트에 배가 고파가지고 마트에 가서 주로 이제 빵이 이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빵하고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비닐봉지에 싸주는 게 아니고 종이봉투에 싸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탐구를 했죠. 왜 종이봉투를 하지? 알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2002년도 임시 대통령을 하고 2002년도인가 정식 선거를 했어요. 르완다에서. 엄청난 서로 간의 이렇게 종족 간의 학살극이 있었어요. 하루에 거의 10,000명씩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엄청 유명해요. 르완다 대학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이런 그 와중에 게릴라 부대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했고 유학파예요. 유학파인데 임시 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은 헌법을 바꿔가지고 종신 대통령이 됐어요. 2008년도에 홍수가 났는데, 왜 홍수가 났나? 여긴 다 산으로 돼 있는데 왜 홍수가 났나 봤더니 하수구를 전부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비닐봉지 회사를 전부 종이봉투로 바꿔요. 정책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헌법에다가도 이 조항 같은 것들을 넣어요. 환경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이제 케냐나 이제 이런 데들은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물들이 그냥 흘러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 강아지들도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진은 나중에 이분들이 중요한 볼일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뭐 이렇게 그냥 개도 싸고 사람도 싸고 그냥 다 그냥.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도시가 계속 도시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계속 도시로 몰려요.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못 사는 도시에서 잘 사는 도시로. 시골은 소멸하고 도시는 계속 커져요. 근데 저는 처음에 도시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점이 많은 걸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돌다 보니까 단점이 굉장히 많은 거라는 것도 같이 깨닫게 됐어요. 도시가 되면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를 훨씬 많이 배출해요. 2배 이상 배출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업의 판매 경쟁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일방적으로 기업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니까 비난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 모순 속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는 게 그런 문명이에요. 누군가를 고용하려면 기업의 물건이 잘 팔려야죠. 소득이 올라가려면. 잘 팔려야 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월급을 받아갖고 또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사줘야죠. 그게 우리는 다 얽히고 설켜서 인간의 문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과잉팽창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무조건 성장하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은 소비하자는 얘기고, 소비하자는 얘기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고, 저희가 65년 동안 이게 어느 미국의 대학 두 개에서 연합해가지고 만든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니까 여태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83억 톤인데, 이거 뭐 개념이 잘
그 안 잡히실 거예요. 1톤짜리 트럭 83억 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1000만 대, 5천만 대, 1억 대, 그게 83억 대.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우리가 플라스틱을 100kg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용하는 건 30개고요. 재활용되는 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투기와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면 이건 분해가 되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처리가 돼야 되죠. 어딘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네. 그래서 한때 최고의 발명품이 지금은 이제 인류를 공격하는 최악의 발명품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여기는 이제 어느 한 도시의 매립장 앞에 이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갈 데가 없는 모습인 거거든요. 재활용을 열심히 해도 이 재활용 재료 자체가 워낙 막대하게 나와서 이게 없어요. 그리고 원가가 훨씬 싸요. 네.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만들더라도 원가로 만드는 게 훨씬 싸요. 네.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재활용을 가지고 이걸 씻어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씻고 녹이고 실로 뽑고 이걸 다시 만들고 이 공정 자체의 가격이 더 붙게 되죠. 그럼 재활용품이 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맛있어하는 한라봉입니다. 전부 개별 포장돼서 왔어요. 올해 2월 달인가 제가 시켰던 모습인데 이거 벗겨보면 다 쓰레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장례식장 전부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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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국립묘지에 이제 매번 갔거든요. 어떨 때 가냐면 유족들은 어떨 때 가냐면 기본적으로 현충일 날 가요. 6월 6일 현충일 날. 그 다음에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의 생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제삿날, 그 다음에 추석 설날. 이렇게 해서 최소 5번 정도를 가요. 갈 때마다 그냥 가지 않아요. 늘 햇볕에 빛에 발해가지고 저게 다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조화를 사들고 가요. 근데 갈 때마다 20, 30송이씩 꽂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줄기가 있는 부분은 철사기 때문에 매립지로 보내야 돼요. 꽃하고 분리시켜서 꽃은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추모하려고 할 때 엄청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추모를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재활용품을 잘 모아가지고 업체들이 잘 가져가죠. 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경비 아저씨 분들께서 진짜 수고롭게 이걸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반 이제 주택가나 이런 데들은 사실상 잘 되지 않아요. 그냥 다 투기예요, 대부분. 이게 재활용을 하려면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빨간 끈, 파란 비닐,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것들. 이 스티로폼은 자기네 재질끼리 스티로폼끼리만 딱 모아가지고 딱 녹이면은 액자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액자가 돼요, 액자. 액자의 자료로 딱 굳어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물질이 껴가지고 제대로 된 액자 제품이 생산되지 않겠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분리수거 선진국이라고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갔고 왔는데 실제로는 디테일하게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린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분리수거 됐다고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릴 수 있는 건 10%, 20% 남짓. 대부분 다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소각장과 매립지는 포화 상태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쌓여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대란을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쓰레기 이 기사와 뉴스가 전국에 있는 뉴스와 신문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 대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오스트리아 빈에 가니까요. 소각장 건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소각장 건물인지 모르고 저게 뭐지? 멀리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소각장이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해보고 나랑 얘기해보고 여기를 가니까 주변에 6만 가구가 그 난방,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을 보급받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서는 자기가 혜택을 받으니까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이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여기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주변 상권이 살아나요. 그 사랑받는 이 건물의 조건을 갖췄죠. 여기는 이제 덴마크의 소각장인데요. 여기도 이제 도심 바로 그 가에 있는데 스키장이에요. 그 멕시코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덴마크는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이 없어요. 그 덴마크 사람들 스키 타려면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로 가요. 근데 이렇게 이런 소각장을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지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혐오 시설이겠습니까? 아주 사랑해요. 이건 일본의 미술관 같이처럼 생겼죠. 소각장입니다. 모든 게 투명하게 돼 있어요. 옥상은 주민들이 막 소각장에 와가지고 주민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저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치가 누구든지 확인하려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나오고 있다면 어떤 수치로 나오는지. 소각장은요, 하루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생겨요. 하루를 중단하면 엄청난 손해가 생겨요. 일본에서 실제 중단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야, 저 연기 저거 뭐야? 당장 멈춰. 이래가지고 얘네가 엄청난 손해를 묻고, 소각장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 오염원 배출을 지금 거의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 것보다 10분의 1 정도로 배출을 해요. 여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런 현실을 혹시라도 모르거나 혹은 한국에서 다소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따가 카메라 끄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이 아까 미술관처럼 돼 있는 일본 소각장이고 오스트리아 빈이고 덴마크 소각장인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공론장을 거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있을 것,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이 운영에 우리 회사니까 주민들 니네가 왜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민 참여 이 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합니다. 일본에서 1970년대에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거를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어떤 시장이 이 무사시노에서 그 구청장이 소각장을 짓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들고 일어나죠. 다 혐오 시설 왜 우리 집 앞에 짓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죠. 공론장을 거쳐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주변에 여기에서 나오는 난방과 전기 이런 것들을 무사시노 시청,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남는 건 도쿄전력이나 이런 데 팔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과 지역 주민과 그 기업과 그 관 또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 도심 속에다가 이걸 짓습니다. 핀란드 분리수거 자판기고요. 이거는 이제 마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인데, 마트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장바구니 속에 이거를 들고 마트로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자판기에 넣으면 다 분리가 돼가지고 디지털로 다 분리가 돼서 영수증으로 딱 나와요. 액수가.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마트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이 프라이부르크 컵은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사실 볼 수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모델을 더 넓혀가야 된다고 보는데, 130개, 그러니까 한 130개 정도 이상의 카페와 빵집 이런 데서 테이크아웃 컵으로 사용하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누그러뜨리고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카페와 빵집은 우리 이 컵을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네트워크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 이걸 사 먹을 때 테이크아웃을 하면은 1유로를 더 주고 사 먹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사 먹는 거죠. 그러면 테이크아웃해서 이 컵을 다 먹고 나서 버릴까요? 아무도 버리지 않죠.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하죠. 자기가 샀던 커피숍으로 가서 이걸 하려면 또 번거롭잖아요. 이 컵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맺어져 있는 모든 카페에 다 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네.
거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그 덴마크의 쓰레기 정거장인데 버스 정류장처럼 정말 잘 해놨죠. 기업에다 티켓을 주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의 연간 티켓을 끊어주고 여기다가 분리수거를 해놓도록 하는 조치예요. 이건 중국의 공유 그릇. 그 많은 식당들에서 같은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장례식장에 일회용을 쓰고 있는데 이 공유 설거지, 공유 그릇 이런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쨌든 장례식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장례식장. 그러니까 아마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피자 박스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소재의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다시 그 보증금을 붙여가지고 손님이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치킨 박스. 그러니까 고민을 더 해보세요. 네, 저도 고민 중인데 재사용으로 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것. 요거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그 기사 많이 나왔던 알맹상점의 모토가 됐던 베를린의 장면인데요. 2012년도에 베를린에서 시작된 그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걸 하는데 마트에 막 가가지고 물건을 막 사요. 그 다음에 과잉 포장된 포장지 다 뜯어가지고 마트에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너희들 이렇게 포장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를 시민들이 마트에 하는 거죠. 그렇게 태동된 시민협동조합이 이제 베를린에 이런 이제 그 알맹이만 파는 상점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샴푸, 지금 우리 샴푸나 치약 이런 것들 알맹이만 팔 수 있겠죠. 샴푸 각은 재활용이 안 돼요. 속 안에 스프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다 매립지로 보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만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장인데요. 중국입니다. 지구촌장 왔다고 태극기도 걸어주시고 네. 여기는 10억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 위에는 스마트팜이고요. 뭐 저 토마토나 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에서 자연스러운 이 빛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이 쫙 뿌려지면서 자라고 있죠. 이 안에 이제 이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하게 10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하루에 50톤의 음식물을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총 4개에서 40억 마리가 200톤을 먹어 치웁니다. 네. 이거 미국 바퀴벌레인데 중국에서 미국 바퀴벌레가 활약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회장님 제가 인터뷰했는데 이 회장님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집에 있다가 부엌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딸이랑 가봤대요. 근데 이 미국 바퀴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현듯 이분이 이제 어쨌든 공학자인데 탁 이렇게 유레카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가 때마침 그 두 가지를 질문드렸죠. 하나, 바퀴벌레가 편식하면 어떡하죠? 편식하면 어떡하죠? 중국에는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야, 이 마라탕을 바퀴벌레가 먹을까? 우리 맛을 느끼는 사람들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라샹궈 뭐 이런 거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맛, 짠맛, 단맛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이걸 다 먹을까? 8년 동안 실험했거든요. 갖가지 맛을 다 조합해 본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맛을 다 조합해 가지고 이걸 먹여본 거예요. 아무것도 기피하지 않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다 먹어요. 네. 그래갖고 완전히 믹스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매일 그걸 넣어줍니다. 네. 네. 천장에서 떨어뜨려요. 바퀴벌레들 먹는 거고. 그게 하나의 질문 끝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죠. 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10억 마리, 40억 마리가. 네. 그것도 이제 실험이 되는 거죠. 처음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얘네들을 실험한 거예요. 뚫고 나오더래요.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했더니 뚫고 나오더래요. 시멘트에 했더니 뚫고 나오더래요. 야, 뭐야? 시멘트 안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이 안에다가 유리벽을 또 친 거예요. 유리를 치고 그 안에 또 뭘 했냐? 냇가를 쫙 만드는 거야. 네, 물가를 쫙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잉어를 키우는 거야. 그리고 그 잉어를 이 어둡고 음침하고 습한 이곳에서 잉어가 살기 적절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10세대에 걸쳐서 개량을 합니다. 잉어를.
예, 그래갖고 여기에 딱 맞춰 살 수 있는 최적의 이 잉어를 딱 개발합니다. 탈출하려면 바로 잉어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경비를 잉어가 쓰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는 바퀴벌레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이 10억 마리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12억이 돼서도 안 되고 8억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한 번 알을 부화하면 16마리씩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해? 그리고 얘네가 11달을 살다 돌아가셔요. 예. 11달을 안락하게 여기서 먹고 즐기다가 11달을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얘네가 10억을 넘어서도 안 되니까 죽었을 때 어쨌든 죽은 사체를 끌어내야 되고 알을 낳았을 때 어떤 거는 그 알을 낳기도 전에 부화하기도 전에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거는 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억 마리가 유지되니까 마치 설국열차처럼 이 인원을 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알과 퇴비 이런 것들은 퇴비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스마트 팜에 뿌려서 엄청 좋은 품종의 이제 토마토와 이거를 만들어내고 닭이나 돼지 사료로 섞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슈퍼 닭이 탄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엄청 좋은 예. 최고의 재질. 예. 이제 그렇게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하고 비슷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 광주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죠. 한 사람이 와도 10인분 시키고 막 5인분 시키고 막 이렇게 되죠. 과잉이잖아요. 어느 한쪽은 그렇게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이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직도 10억 명에서 더 넓게 보면 20억 명 정도가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음식물의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지구촌 현실도 있어요. 그거는 혹시나 다른 주제로 강연할 기회가 있다면 그건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냉장고를 이제 도심 골목마다 푸드 쉐어링 냉장고를 배치를 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을 여기다 넣어놔요. 네. 누구든지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빼가고 가고. 이거는 이제 푸드뱅크라고 해서 기업들이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판매할 수 없지만 먹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부해요. 푸드뱅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업들이고. 대만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합니다. 요일별로 배출해야 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여전히 우리나라 옛날 과거에 띠리리리 하면서 차 움직이면서 오잖아요. 여전히 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수거 방식이지만 굉장히 수거를 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분리수거한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질 좋은 것들이 모여요. 이제 이 부산의 이제 재활용 정거장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가는 투기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택가에서 좋은 플라스틱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산에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서울에도 금천구하고 은평구가 성공한 케이스로 이거를 장착시켜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전국화시키면 그린 뉴딜 일자리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투기가 돼서 버려지면 그것에 대한 처리 비용을 우리나라 환경부든 정부에서 다 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 자원 뭐라고 그러냐 도시 광부라고 해요 이거를. 네. 그래갖고 자원관리사 이런 직업을 은평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할 때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올 때 분리수거품을 하는 걸 도와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오세요 저렇게 해오세요. 처음엔 갈등이 있죠.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기 잘 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동네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 사례가 지금 정착되어 있는 사례인데 이거를 빠르게 이게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경비 아저씨가 하면서 그 방식을 사실은 경비 아저씨가 존재하지 않는 주택가까지 빨리 넓혀서 그린 뉴딜 일자리로 이걸 해야 된다. 어차피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떠가지고 앞에다가 인건비로 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이거는 추가 재원이 필요 없고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생각을 해보면 뒤에 배경은 의성의 쓰레기 산입니다. 엄청난 쓰레기 더미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쓰레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시도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그 나라에서 그걸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투기되거나 태풍에 물려서 바닷가로 오고 바닷물은 그 나라 앞바다에만 도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를 돌죠. 결국 우리가 향유해야 할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그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먹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삼키고 있는 그 상황인 거여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모든 나라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6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세분화시켜 보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쨌든 발생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페트병이 3개의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3가지의 재질로. 그 3가지를 다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난감 이런 거 막 전선도 들어있고 막 이게 재질이 다 달라가지고 분리수거가 되지도 않아요. 재질을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유도를 하든, 예, 그 법적으로 제재를 하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다시 재생산되지 않도록 재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으면 재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소각이라고 매립은 최대한 피해야 돼요. 어쨌든 지구의 찌꺼기를 어딘가에 남겨놓는 거이기 때문에 매립은 최대한 피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저는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산하는 쓰레기의 양이 처리하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태우면 소각하면 10% 이내로 줄어들거든요. 더 줄어들면 5%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각을 하는 방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소각이냐? 아까 얘기했던 사랑받는 소각장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 내가 내 생활에서 어떻게 혹은 뭐 정부에 어떤 기업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있다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게 되면 환경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할 때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선진국 가면 깨끗해요. 깨끗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졌고, 도처에 쓰레기 널려 있었던 것, 강 더러운 거, 그 다음에 폐수 막 이런 거 나오던 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교육이 올라가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법안의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이 생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곳들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쓰레기 문제는 다른 나라로 줘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외주를 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0% 완벽하게 다 처리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 78% 중국에다 처리해 왔어요. 자기네 나라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 수출 거부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재활용 다 포기해 버렸어요. 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간에 다 같이 넣고 매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거 자기네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놓고 우린 깨끗하네? 네, 그 순간적인 깨끗함을 이제 만끽을 하는 거고, 그게 다른 나라로 보내면 우리나라는 순간적으로 깨끗해졌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 해양 쓰레기로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의 최후의 이 통로가 빠져 있다. 아까 권태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환경운동의 엘리트화, 이거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해요. 예, 이건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중국 쓰레기가 아까 제가 그 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너무 아름다워요. 막 성벽이 막 있고 병마용 그쪽 어디 근처에 뭐 병마용 있고 되게 유명한 막 관광지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도 관광 엄청 가고 하는데, 그 도시가 엄청나게 커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 관광 많이 가고 이러면서 그 세계 최대의 매립지가 그곳에 있어요. 장춘구라는 곳 아세요? 그 서안 근처에 마련되어 있는 매립지인데 축구장 100개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거기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작년에 하나를 엄청 대형을 하나 지어놨고 지금 4개를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소각장 200개를 졌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한 100여 개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으로 왜 그 매립지, 장충구라고 하는 매립지 옆에 소각장을 짓냐면 25년이나 땡겨져 가지고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2025년 저 김포 매립지가 마감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1년 단축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수도권 전체가. 이제는 매립지를 어디다 짓지? 모두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각장 어디다 짓지? 모두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그리고 이제 소각장 짓자, 매립장 짓자, 지금 당장 결정해도 3년 뒤에 못 져요. 예, 왜냐면, 근데 결정하기까지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장, 말씀하신 공론장을 지금부터 열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게 못 짓는 거예요. 그 매립지가 끝나는 그 시점에 딱 오픈해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쓰레기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합법적인 쓰레기 산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엄청난 매립할 데도 없고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쌓아두면 위험하거든요. 예, 그게 침출수 발생되고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메탄가스 발생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훨씬 더 심각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저 멀리 만약에 인천이 안 된다. 그러면 충남에다가 사람 없는 데다가 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그렇게 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이동 거리를 이동 거리가 높아지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올라가요. 그건 아주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 처리하는 것들은. 근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공론장을 어떻게 열어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천시장님이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면 김포매립지라고 하지만 그게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 있는 거거든요. 이름만 김포매립지지 그냥 서울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그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고 2025년 8월에 마감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2024년 11월로 땡겨졌고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땡겨지게 될 거예요. 올해부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건데 수도권에서 왜냐하면 지난 해에 버렸던 거에 비해 10%씩 각 구가 다 10%씩 줄여야 돼요. 서울도 10% 줄여야 되고 경기도도 10% 줄여야 되는데 이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체감 거의 한 2배 정도가량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대란은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쓰레기 전체를 줄이려고 쓰레기 매립장 그 환경부에서 뭔 조치를 취했냐면 쓰레기 매립 비용을 올렸어요. 네, 비용. 우리가 받는 비용 앞으로 톤당 뭐 얼마인데 지금 우리 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겠다. 얼마로 올리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덜 버리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 어쩔 수 없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매립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투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쓰레기 정책이 그래서 힘든 문제예요.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음식물 쓰레기건 뭐건 간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투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산이 불법적인 쓰레기 산이 막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도 처리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쓰레기 산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처럼 인천이 지금 해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공론장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점인데 과연 주민들이 이제 이것을 왜냐하면 인천은 자기네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네가 처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터놓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수도권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 우리 인천 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 수도권 쓰레기를 다 이제 묻을 곳이 없다. 그 말은 인천 시민들 당신들이 내버리는 쓰레기도 묻을 곳이 없고 소각장도 부족하고 매립지도 없다. 근데 문제는 매립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소각을 하면 소각 나온 재를 어디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코하마 같은 데 가면 요코하마는 바다를 간척을 해가지고 바닷물에다 버리거든요. 저쪽으로 안 번지게. 하여튼 환경적으로 버려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인천도 결국 인천 시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걸 소각해서 나온 재를 묻을 매립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매립지가 문을 닫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를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인천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다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론장을 열어가고 있어서 무조건 정치인들이 이제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이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한국도. 그래서 서울이건 경기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없이는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지구상의 물건을 처리할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같이 그 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일본도 오스트리아도 그런 방식으로 결국 소각장을 도심 안에다가 지은 거거든요. 일본 10년 걸렸어요. 공무원이 끊임없이 주민들과 만나서 설득하고 하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예.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역시 물론 10년이면 굉장히 불운한 거예요. 우리는 10년까지 지금부터 10년 걸린다 그러면 일단 쓰레기 산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쓰레기 센터를 만들어서 쓰레기 센터가 그런 공론장을 좀 열어가 보고 싶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치고 들어와줘서 소각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혐오 시설적인 그 가스를 내뿜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소각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과 공론장을 옆에서 좀 열어가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약간 정면으로 이렇게 맞닥뜨리기보다 약간 비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완충 장치 정도의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쓰레기 센터를 만들었고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공론장을 좀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